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고용 관련 지표 안도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9%, S&P 500 지수는 0.45%,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티브 뮤니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19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다음 달 초 서명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뮤니시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 서명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고려할 것과 법적인 손질을 거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19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상대인 러자 오후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방문 기간 스티브 비건의 미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을 위한 법안이 현지 시간 19일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겼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시장은 급등에 따라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2200선을 뚫어내기도 했지만요. 힘을 잃으면서 219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잇따른 이 수주 선박 수주 소식과 함께 원달러 환율 흐름은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탄핵 이슈는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이고요. 반면에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인데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코스닥 상장이 한 차례 좌절됐던 장외기업 비보존이 다시 또 IPO 기대감을 모으면서 코스닥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시총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장 확대 추세에 주가 상승 기대감을 모으면서 이 시총 격차를 약 8천억 원대로 좁히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형만한 아웃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사물 인터넷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제품 간 호환성 향상을 위해 뭉쳤습니다. IT 어벤져스 협력 윈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일본 조선업 4위인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최대급 조선소인 나가사키 조선소 내 공장을 매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에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전체적인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스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이 한 차례 좌절됐던 장외기업 비보존이 또다시 이 IPO 기대감을 모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비보존 얘기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이 뭐 종목별 움직임이 나올 때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종목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일단 비보존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에스텍 파마가 부각을 받는 것 외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한 차례 신세를 냈고요. 그러다가 약간 좀 주춤한 과정 쪽에서 아직 기대감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의 변화, 이 부분을 초점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장외 KOTC 쪽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장외기업 비보존이 부각을 최근에 받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함께 어떤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현 팩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비보존은 2008년도에 설립된 통증과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말은 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진통제인데 진통제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진통제는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마약성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신경 안정제 스타일로 해서 발륨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연결시키면서 통증 완화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비마약성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오피란 제린이라고 하는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 물질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FDA 임상 3상 결과가 연내에 나오지 않을까. 연내라고 하게 되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마약성이다 보니까 어떤 인체 내에서 반응이나 아니면 효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봤던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안전성이나 내약성이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통증 강도가 7 이상에서도 충분히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하게 되면 통증이 7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떤 중증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효능을 보인다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말에 비보존이 장중에 82,000원대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은 한 7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까지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금 장외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IPO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부각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라고 엮이는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텍 파마고요. 과거에는 비보존 지분이 한 22.37%까지 나가서 참 비보존과 함께 뭔가 변화를 이끌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분을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한 120만 주 보유하고 한 4.6% 정도로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지분 가치만 850억이 넘는다. 상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텍 파마의 시총이 1,6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가 가치에 대한 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측면들은 지분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한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부각을 받는데 주가는 강세를 간다는 쪽도 일단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텔콘 RF 제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스텍 파마가 줄어든 반면에 텔콘 RF 제약은 2016년도 8월 달부터 비보존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 22.95%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로 나오고 있고요. 지분 가치만 그때 약 한 100억 좀 넘게 샀던 부분들이 4,287억이다. 한 2, 3년 안에 40배 넘는 장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각을 받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최대 주주와 비보존 대표 간에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 특히 IPO가 이어질 때 비보존 대표는 일단 상장하겠다. 그래서
우회 상장도 개념치 않겠다라는 쪽으로 입성을 추진하는데 텔콘 RF제약은 좀 반대하고 있죠. 오히려 직상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입장 차이가 있다는데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기타로 봤을 때 루미마이크로도 최근에 같이 비보존의 우회 대상하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S맥 같은 경우도 루미마이크로의 최대 주주, 그리고 에이프로젠 KRC도 주요 주주다 보니까 이런 어떤 회사들 간의 주주 관계와 지분 관계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주의 특성을 또 확인해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또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속속 들어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게 사실이고, 게다가 FDA의 3상, 글로벌 임상 3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그래서 항상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다가 또 원하지 않는 결과, 완치 않는 결과 쪽에서 주가는 흔들린 경험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주 쪽에서 지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쪽에 대한 한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기대감 쪽에 먼저 반영됐다가 별 내용 없으면은 특히 일정 관련돼서 어떤 기다리다 보면은 또 조정 관련된 매물이 나오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주목할 모습들은 이제 그러면 IPO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가 또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직상장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는 텔콘 RF제약으로 봐야 되겠죠. 최대 주주인 입장 쪽에서. 하지만 루미마이크로나 나머지 종목들 S맥, 에이프로젠, KRC는 오히려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IPO 방식에 따라서도 주가가 급등락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변화도 염두를 하면서 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은 차트만 보고 심리만 반영돼서 움직이는 정도로만 단순하게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어떤 나온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먼저 대박이 터질 거야라고 대응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듯이 바이오주에 대한 한계를 또 분명히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도 염두하면서 일단 큰 관심 없다고 하시게 되면 안 하시는 것도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보존 IPO 이 기대감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요, 루미마이크로 가장 먼저 짚어주셨는데 비보존 우회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S맥 같은 경우에는 루미마이크로의 최대 주주이고 에이프로젠 KRC는 주요 주주이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주 특성상 좀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시총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 추세에 주가 상승 기대가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모비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강하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52주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이 25조 4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아직 그렇게 큰 별일은 없는데 모비스는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제자리 걸음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현대차가 26조 원대 시총, 현대모비스가 25조 4천억대. 잘못하게 되면 현대차를 따라가게 생겼네요. 근데 완성차 있고 대표주자인데 오히려 부품주가 이를 앞지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뭔가 지금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특히 현대차도 물론 친환경차 관련해서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부품적인 쪽에서 현대모비스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부품 사업들이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란 구동 모터나 시동 발전기, 배터리 시스템, 충전기 관련된 쪽 모두 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충주의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 관련돼서 파워트레인 연료전지 통합 모듈 관련된 생산 전담 기지도 구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들도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물론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수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현대기아차는 저희가 아직 국내에서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위상을 지금 떨치고 있는 전기차 쪽의 변화는 유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 시장에서 가성비,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한 400km, 350에서 40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로 니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고가권에 이어지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머지 메이커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현대기아차의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유럽 쪽에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커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의 어떤 보급형 모델 ID3가 내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파이도 커지고 경쟁도 커질 부분들인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친환경차 라인업에 따라서 수혜를 받겠다는 시각들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리고 ADAS라고 그러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과거에 자동차 AS 사업소 쪽에서 어느 정도 핵심 부품 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는 관점들도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지금 시장에서 처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가 그래도 SUV 지금 잘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인데 하지만 미국 점유율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는 별로 안 좋다.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게다가 출하량도 아직 눈에 띄는 모습들이 아닌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글로벌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못 따르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진은 아직 현대차가 미국 시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관점 쪽에서 좀 부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실적이나 주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간다. 특히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이 안 나와서 고민했던 대표적인 약 한 3, 4년 전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했습니다. 한 2017년도, 2018년도 영업이익이 한 2조 원대에서 거의 선방을 했던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쪽에서 약간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내년은 2조 6천억 정도로 전망이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따라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또 이제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변화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오히려 꾸준함과 앞으로 친환경차 관련된 라인업에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를 관심 갖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적의 성장성이 계속 꾸준하게 돋보인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모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짚고 왔고 이어서 좀 다른 이슈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주식시장도 7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을 좀 기약하면서 올해 마지막으로 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뭘 살까의 문제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 시점쯤 돼서 내년에 나이도 한 달 더 드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올해 말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그래도 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뭘 사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게 더 지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12월 26일이 이제 배당락이죠. 다음 주 화요일 배당락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이 27일이 배당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분에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상승세인데 막판에 배당을 한번 누려봐라고 하는
약간 계획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고배당주 같은 경우나 배당을 받았던 종목들 대부분 주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배당의 메리트면은 만약에 한 3%, 4% 정도 배당을 주는데 배당락 이후 보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 주가가 회복하는데 시장 상황에도 달려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막상 배당 노렸는데 배당이 입금되는 거는 뭐 거의 한 3월달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배당 관련된 종목들 여기서 얼마를 더 챙기겠다고 대응하는 전략들은 제가 보기에는 반대고요. 배당은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 지표 쪽에서 여러 가지를 실적도 좋고 분도 좋고 하지만 의외로 배당은 3% 이상 주네. 그러면 이게 꾸준하게 뭐 2, 3년간 보유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단순한 단기 모멘텀으로 밸런싱이 돼서 이를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계속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의 시초가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하락률 차이가 평균 1%대 그리고 시장 평균 코스닥은 또 0.13%대였다 보니까 잘하게 되면 배당 공짜로 받을 수 있네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오히려 고배당 종목들은 주가가 더디거나 충격을 받고 회복하는 게 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과 다르게 배당만을 가지고 단기 투자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전략들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온 게 뭐 배당 관련된 종목, 효성,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근데 대부분 금융주네요.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금융주에 대한 시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증권주는 PF 관련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모멘텀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기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뭐 반도체, 헬스케어, 화장품 업종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에너지나 자동차주도 관심 갖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최근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쪽에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동향들을 봐서 말씀드리는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는 딱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린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적어도 계좌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종목 한 종목은 갖고 계셔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조금 확대시키면 IT 업종이다. IT 물주만 집중하지 않은 쪽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장의 구조는 반도체를 필두한 IT고요.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내년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저는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주도권 쪽에 계속 모아가는 쪽은 주도적인 섹터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IT주로만 몰아가자. 이게 지금 연말쯤 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반도체 업종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특별히 살펴볼 종목들 있을까요? 그거는 앵커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전방위적인 한국 시장을 매수하는 게 아니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거기다가 이어지고 있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쪽에 대표적인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 확대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반도체 메이커를 사고 거기다 조금 더 기관과 관련된 수급들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 쪽으로 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충 답은 나와 있는데 올랐다 보다 보니까 저걸 따라가야 되나 차라리 다른 거 상이 낫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이시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추세가 강화될 때는 그때라도 살 걸 하고 한 생각들이 벌써 2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2달 뒤에는 이만큼 올라간 자리에서 그때라도 연말에 살 걸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지금 이제 막 현물 가격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물론 내년에 대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 흐름들이
그 정도까지 나올 2017년, 18년 때 고점 부분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봐야 됩니다. 오히려 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되면 그를 육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은 너무 어떤 미리 대응하지 말고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받쳐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정답은 IT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인터넷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 등 이 주요 기업들이 제품 간 호환성 향상을 위해 뭉쳤습니다. IT 어벤져스의 협력, 이 윈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음성 인식 기기 시장에서 시리, 그러니까 애플사죠. 알렉사, 그리고 아마존이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이죠. 이 3사가 지금 지급이 연합 회원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3월 인터넷용 개방형 표준을 만드는 이 지급 만드는 연합, 이 지급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연합에는 이케아, 컴캐스트, 또 우리나라 삼성이 같은 이제 수십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기기로도 이 다른 그 회사의 음성 인식 기기로도 스마트홈 제품이 작동하도록 하는 이 공동 표준을 만들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내용에 따르면은 스마트홈 기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공통의 믿음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우선 소비자들은 스마트 자물쇠를 살 때 아마존 에코, 그리고 구글 홈, 애플 홈킷 중 무엇과 연동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코와 구글 홈킷 같은 경우에는 각사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플랫폼인데요. 우선 지금 이번 조치 덕에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스마트폰 제품이 어떤 음성 인식 기기가 호환될지 걱정할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람들은 알렉사와 작동하는 냉장고, 구글 홈과 또 호환되는 전자레인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알렉사 그리고 시리, 구글 홈 모두와 작동되는 브랜드 제품을 갖게 된다면 집은 더 일관성 갖게 된다는 부분을 말했고요. 시장 조사 업체죠. IDC에 따르면은 올해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홈 제품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3.5% 증가한 8억 1,500만 대 달할 전망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2023년엔 13억 9천만 대로 늘어난다는 그런 좀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증가세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홈 제품들은 제조사별로 호환이 되지 않은 불편한 점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번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주요 기업들이 이처럼 협력에 나선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급의 연합은 우선 화재 경보 장치나 일산화탄소 감지기, 또 스마트 도어, 냉장방 공조 장치 등은 물리적 안전과 연관된 스마트홈 기기 호환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후에도 다른 기기 등으로 표준 규격을 확대할 예정을 밝히면서 스마트홈 쪽에서 어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조선업 4위인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의 최대급 조선소인 나가사키 조선소 내 공장을 매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전체적인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본 조선업 4위죠.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최대급 조선소라고 할 수 있는 나가사키 조선소 내 고구야기 공장을 매각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경쟁에 밀려서 더 이상 이 LNG 선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판단을 좀 내놨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고야기 공장 매각을 어제 전일점 공식 발표했는데 일본의 3위 조선업체인 오시마 조선소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야기 공장은 미쓰비시 중공업 창업자죠. 이 나가시키의
창업지라고 볼 수 있는 나가시기에 1972년 설립된 곳인데 그만큼 미쓰비시 중공업은 뿐만 아니라 이 일본 조선업계에도 의미가 좀 큰 사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고의약이 공장 매각은 일본 조선업계 처해 있는 험난한 환경을 상징하는 부분을 좀 대변했고요. 이 고의약의 공장은 이 LNG선이나 또 LP선을 건조해 왔는데 이 LNP선의 경우에는 4년 넘게 수주가 끊기면서 지난 9월 인양이 마지막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오쿠라 코즈 미쓰비시 조선 사장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LNG선은 성과 하락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 번에 10척의 건조를 해달라고 하는 등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있고 가격 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체와 가격 면에서 경쟁이 어렵다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장 매각을 계기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형 유람선 또 자위대 호위함 수리 같은 이 건조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좀 밝혔고요. 우선 이 대형 유람선은 진동이나 소리 흔들림, 품질면에서 다른 곳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을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이 나가사키 조선소 혼 공장에 100명에 달하는 전문가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선 기존에 이런 사업에 좀 집중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조선업계 통폐합이 좀 그런 트렌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역시 재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통폐합 이후에 한국과 중국 기업 두 곳이 세계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계시장 20%의 점유율을 보이는 일본은 지금 10개 정도 업체가 지금 있는데 이 한국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내몰리는 일본 조선업계는 이대로 가다간 어떤 기술마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일본의 조선업계 수주량은 11월에 2천만 톤을 넘지 못하면서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같은 달 일본 최대 조선기업 이마바리 조선과 2위 기업인 재팬마리 유나이티는 자본 업무 제휴에 합의했다면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좀 시사했고요. 이 미쓰이 ENS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달이었죠. 이 지바 공장이 대형 선박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이키사와지마 중공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치 조선소를 지난 8월 완전 폐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미 3국이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새 무역협정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이죠. USMCA 개정안이 자동차 면세 요건을 강화하고 또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관세로 지불하게 될 것으로 좀 추산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의회 예산처는 USMCA 개정안 입법 추진 견적서에서 이같이 좀 추산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19일 해당 견적서를 좀 검토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 USMCA 개정안은 지난 26년간 유지됐던 이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서批准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USMCA 개정안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 사이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위해 자동차 회사들에게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을 의무화하고 역내 생산된 부품을 75% 이상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요건은 나프타에서 62.5%를 규정했던 것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차량 부품들은 40에서 45%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시간당 $16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이 멕시코나 여기에서 생산된 부품이 주로 들어갈 경우에 미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자격 요건 변화로 이런 자격 요건 변화로 인해서 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차량과 부품에 대한 면세가 거절될 수 있다는 부분도 추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거나 면세 여건을 포기하고 계속 역외 수입품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향후 10년간 총 29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USMCA로 인해 연방정부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약 10억
4천만 달러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어떤 시장이 열리면서 낙농업자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4월이었죠. 미국 국제위원회는 USMCA가 자동차 부품 생산을 증대시켜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차량 조립이나 다른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우선 USMCA로 인해서 미국 연간 실질 GDP는 나프타 시절에 비해서 0.35%, 우리나라 돈은 685억 달러 상당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1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면서 미국산 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과 엔진 생산에서 일자리 3만 개가 늘어났지만 이 차량 조립 부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서 이 USMCA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이전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보인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USMCA가 미국 일자리 감소를 일부 중단시키길 바라고 또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전미 자동차 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협정의 시행력을 주시할 것이라는 부분을 또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홍콩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10월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이상 감소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 주요 항공사가 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이어서 파산 위기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선 홍콩 최대 항공사인 KP 퍼시픽의 탑승객 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반년째 이어지는 이 반정부 시위로 아시아 최대 국제 금융 그리고 관광 허브로 꼽힌 홍콩은 관광객 급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홍콩관광진흥청은 지난 10월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이 작년에 같은 달보다 44% 감소했다고 발표했고요. 홍콩이 세계 최대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특히 항공업계에 미친 여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캐세이 퍼시픽은 지난달 하반기 실적을 두고 심각하게 낮을 것이라면서 한 달 새 2차례나 수익 경고를 발표했고요. 이 항공 컨설팅 업체 엔다우 애널리스트에 의하면은 최대 1,000명에 이르는 인원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행 수요가 좀 낮아지면서 이 캐세이 퍼시픽이 올해 하반기 약 9억 7,300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상반기만 해도 13억 5천만 달러의 순수입을 벌어들인 것 대비한다면은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홍콩 3대 항공사 중 하나죠. 홍콩항공은 최근 공항 이용료 등을 미납하면서 항공 당국의 비행기 7대를 압류당했고요. 금융상황 악화로 항공사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항공사의 비행기 압류는 영업 중단의 전조로 나타나는데 이 홍콩 항공사들은 비행기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탓에 항공편 운행으로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성 악화 요인은 이제 중국 본토 출신 관광객의 홍콩 기피 현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10월에 홍콩 방문객 가운데 중국 본토 출신은 25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46%나 줄었고요. 이 캐세이 퍼시픽은 매출 절반가량을 중국과 홍콩 오가는 항공편을 운행해서 지금 벌여왔습니다. 특히 캐세이 퍼시픽은 홍콩 시위 격화 이후에 시위 지지층과 또 반대층 양쪽으로부터 물매를 지금 맞아왔는데, 앞서 캐세이 퍼시픽 직원 약 2,000명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시위대가 주재한 총파업에 동참했고, 이에 중국 당국과 국영기업으로부터 보이콧을 당했습니다. 특히 캐세이 퍼시픽은 불법 시위에 참여하면 해고될 수 있다라면서 직원들의 경고를 날렸다는 이유로 여론에 좀 비판을 받았고요. 존 솔로사 회장과 루퍼트 호그 CEO는 책임을 지고 결국 연이어 사퇴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민간은행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커의 연구원이 한 예에 따르면은 올해 말과 내년으로 예정된 캐세이의 인력 감축함도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발표했고요. 150억 홍콩 달러에 이르는 부채 만기와 자본 지출로 회사는 자금 조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면허 취소 위기까지 치달은 홍콩항공 또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선 시위 이전부터 유동성 경색을 겪어온 홍콩 항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 홍콩 당국의 사업 유지를 위해서 유리 요구한 조건을 겨우 맞췄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간밤에 좀 이슈가 있었던 이슈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이슈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상정에서 표결을 추진합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증시에 악영향 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긍정적인 답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난 노딜 브렉시트에 다시 한번 지금 휩싸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일 총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겨 승리한 보수당이 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을 표결하기로 한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를 내년에 마무리하는 게 보수당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년 1월에 브렉시트가 시행돼도 영국은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 같은 유럽연합 내 경쟁적 동맹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브렉시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 기간에 FTA나 이민 문제, 안보 등 협상하기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문제는 12개월 내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통상 FTA 협상은 최소 3년이 필요한데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FTA 같은 경우는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가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먼저 위성 및 레이더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 눈은 1cm 미만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오늘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도 옷차림 두텁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부분 영하권 보이며 춥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가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5도 보이며 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이 되어도 기온은 크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내려가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충청 남부와 전북, 경기 남부처럼 밤사이 비나 눈이 온 지역들은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나 눈이 갠 후부터는 이 지역들을 포함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추위 말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인천과 수원 영하 3도 보이며 춥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 인천 3도, 대전 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속초와 강릉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는 전주 5도, 부산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와 남해는 2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모레부터 기온이 차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